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오태윤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연휴 닷새째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는 슬슬 연휴를 마무리할 때가 오는데요. 연휴 기간에도 빠질 수 없는 뉴스가 있죠.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추석 연휴 이제 닷새째를 맞이했는데 다들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오셨는지 가족들과 한번 이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정치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네, 정치 아니어도 뭐 다양하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 제가 또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취지의 질책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의 상대적인 이런 질책은 없었고 뭐 경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뭐 정부의 탓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해볼 테고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친척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치 얘기하는 그 빈도가 좀 줄었어요. 양도 좀 줄었고 아마도 이제는 이제 정치 얘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른 얘기, 뭐 서로의 관심사라든지 또 이제 서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특징적으로 잡은 것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 아무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 불경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는 거를 봐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저희야 이제 정치에 매몰돼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좀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 뭐 이재명 대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너무 우리가 정치가 또 과열되는 이 안에서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볼 테고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는 저도 정치를 하니까 저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한 대로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기각이 가장 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각의 문제에 대한 뭐 세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야, 뭐 이재명 대표 뭐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기각 나왔더라. 근데 야,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뭐야? 야당 대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작 이거 하려고 물가도 못 잡고 뭐 민생 이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가장 저 인상 깊었던 건 야, 사과 한 개에 5,000원이더라. 세 개 살려면 2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이거 과일 살려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기름값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요. 물가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고 좀 먹고 사는 거 좀 팍팍하다. 좀 우리한테 좀 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 못 시켜서 좀 아쉽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완전히 정쟁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막 수사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좀 쓴소리를 했는데 민주당이 살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으니 뭐 반대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안는 게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현 의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나중에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3살, 1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또 아이들에게 추석에 필요한 용돈이나 이런 선물 사주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어디 가려고 해도 석유값이 이미 막 1,800원, 1,900원대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너무나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진짜 저한테는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니까
그럼 무죄인 거냐? 이렇게 이제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민들 안에서 정치가 지나치게 많이 과잉되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이 과잉된 메시지 속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경도된 채 정치를 바라보시는 상황까지 정치가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가 희망을 드려야 되고 비전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친척 모임 안에서는 정치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는 좀 욕도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분께서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민심이 총선의 결과하고 직결이 된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결과 딱 한 번 20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추석 때 민심이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4번의 지난 총선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저는 적중치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과 총선의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석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그때 뭔가 민심의 변동이 있어서 총선 6개월 후에 총선에 대한 예측치로 추석 민심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느냐 4년 전, 8년 전, 12년 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적어졌다고 보고 물론 추석 민심이 쭉 갈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런 경향성 또는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 한 번 틀린 게 잘 보시면 지난 20대 총선에 저희 당 쪽에 이 어떤 지지율이 높았는데 선거 결과는 저희가 한석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공천 파동이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122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본다면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보는 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결국 분열하면 안 된다.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치명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출발선은 비슷하다고 봐요, 여야가. 그럼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의 어떤 여러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그래서 단일 대우로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조사가 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게 그동안의 이 기사의 통계로 본다면 이 총선하고 직결될 텐데 된다고 보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패턴이죠. 그러니까 패턴은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개의 총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지율의 흐름이 그대로 총선 결과로 직결되는데 통상 한 6, 7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란 건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권 심판으로 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으로 갈까? 이런 부분을 정하는 흐름일 때 추석의 민심 자체가 그게 총선에서 드러났던 부분을 보면 그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명절이 있죠. 총선 전에 이제 그 설명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상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정권 심판이면 정권 심판, 아니면 정권 아니면 안전.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가는 것인데 큰 요인이 없다면 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그 20대 총선이었나요? 김무성 당시 대표가 뭐 옥새 나르샤라고 했죠. 당시. 그래서 옥새를 들고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윤희숙 대변인이 잘 말씀했지만 양당 모두 똘똘 단일 대우로 뭉칠 때만 국민들이 정말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욕심을 부리는 듯이 안에서 내분이 있다? 이거 자격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정권 심판의 역할을 줘도 될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숙제는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 파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각 이후에 당내의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하나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패턴을 유지해서 총선까지 가려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20대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을 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뭔가 당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총선 승리에는 이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쁘끄러운 선전선동으로 추석 밥상 앞에 앉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가 없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제거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민심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오셨을 테고 사실 지지율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정치인들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고 규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민께 뭐 납득을 구하는 이런 설득 과정이 예전에 다 있었거든요. 본인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어떤 비리에 연루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인들이 죄송하다라고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규정합니다. 지금 보면 세 가지 구속 기각이 된 것은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다행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중에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증교사라는 것도 상당히 큰 부도덕한 거예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쩌다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 재판부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건데 입장 표명이 아닌다 하더라도 언행에 묻어놔야 되는 건데 그게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은 없고 나머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규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도 이제 증거 수집은 다 돼 있다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간접 증거로 볼 때 분명히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근데 직접 증거가 없다. 그래서 다 구속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것은 저희 법조인들의 언어로는 간접 증거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직접 증거 없어도 간접 증거로 유죄 인정이 가능해요. 자, 이런 사안을 보면 법조인인 이재명 당대표나 측근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떳떳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죄송하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언제부턴가 정치권이 너무 당당해요.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점 등이 결국 나중에 총선에 또는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서서히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구속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계속 거의 생중계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이것이 추석 민심의 이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지금 건강이 어떤지 예. 또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구속을 면했다는 게 죄가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실제로 이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동훈의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을 사실상 정치를 사법화하는 데 활용했던가를 여실히 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요, 아마 25명의 검사가 약 70여 정도 이제 수사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70여 명의 검사들이 700여일 넘게 이 수사를 이어왔죠. 그리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기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해왔다는 것에서 저는 이 지점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비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이 민주당 특히 이제 병상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에 의원들이 서로 이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해줘야 될 메시지는
가결한 의원도 부결한 의원도 민주당입니다라는 메시지로 당을 봉합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바뀌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신뢰를 하실 것이고요. 앞서서 우리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당의 내용보다 비전을 향한 당의 통합이 다음번 총선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표의 메시지가 이젠 너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나만 바로잡으면 죄가 없으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겠죠.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다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구성의 오류인데 그런 취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다 검사나 아니면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면 영장 기각률이 사실 20%가 넘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영장 청구해라 이랬으면 사과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판사가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정도까지는 민주당이 주장해도 되는데 이걸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정치화하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9일 뒤에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 지원 사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좀 회복을 하고 한 번쯤은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등판하실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궐선거가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이 선거의 이 의미가 결국엔 김태우 구청장을 여기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의 어떤 주체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대통령이 공천하지 않으셨겠지만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의중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양권을 활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없을 본인의 규칙 사회로 만들어진 선거에 다시 나왔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천 부분이고 이 선거의 결과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야당 대표로서 특히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오해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에 오셔가지고 뭔가 그 힘을 실어서 이 선거의 승리, 아주 큰 폭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겠냐라는 좀 관측이 많아서 아마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가능하다면 좀 참전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D-9일이거든요, 오늘.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서구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 정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당장 생각할 때는 영장이 안 떨어졌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요건들이나 그 주장의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위중교사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이 있다고 판사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구속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단속도 함과 동시에 한동훈 장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는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정말 위한다면은 그 위중교사 부분 그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판사도 인정한 그 혐의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민주당 내부의 분들이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단지 피상적으로 구속영장 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총선에 이득이 된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보고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 나쁜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여기에 기대서 총선을 준비한다? 그건 필패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물론 선거는 상대방의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은 저희가 민주당의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갖고 있는 그 책임감, 국정을 맡았다는 그 부분, 그것에 더 집중을 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은 내부 사정대로 그건 알아서 하실 텐데 저희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렇게 저희의 전략 방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재명 대표가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건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난 시기에 다짐했던 말씀입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영상은 1월 달에 있었던 신년 회견을 통해서 한 거고 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수용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이고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민생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민생이 너무 처참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실체적 진실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추석 밥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얘기가 바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민들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입법부, 다시 말하면은 국회를 제1당으로 차지하는 민주당의 당수가 지금의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제까지 몇 차례의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스스로 이제 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사실상의 윤석열 정권만 존재하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 용산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서민들의 어떤 놀림거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는 국정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의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균용 대법관 표결로부터 예산까지 이제는 내년에 국가 살림과 국가의 어떤 행정 체계를 중요하게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야당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조차 대화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년 총선만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에게 그저 사법 프레임이라고 하는 동일한 잣대로만 정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남은 절차들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남아있고 또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남아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감 또 강서구청장 선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민주당, 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작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회담 제안은 좋아요.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뭐 단어가 주는 진부함을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은 취임식 이재명 대표의 그 취임 때 이진복 그 수석을 보내서 그때도 회담하자 그랬어요. 여야 대표 같이 모여서.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영수회담 하신다고. 그러니까 수차례 영수회담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심지어는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 모여서 하자라고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부했던 거고요. 대통령 작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다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탄핵, 그다음에 일부 법안 통과,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협력을 많이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그 대표께서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민생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만약에 영수회담 아니고 그냥 회담하자 그러면 제가 볼 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국회가 복원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복원을 위해서 일단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내지 당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뜻이 모아지면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회담하자고 하면 되는 건데 국회가 기능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뒷전으로 미루고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시는 건 글쎄 의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국회부터 모아서 보고를 한 뒤에 그다음에 국회에 원내대표 내지 당수들이 모여서 대통령하고 회담하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굳이 영수회담을 제가 고집하시는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네. 팩트 체크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에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랑 같이 보자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대위 체제였어요. 국민의힘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가서 여야 대표를 같이 해서 대통령이 만나자 했던 거지 거부한 게 민주당이 아니라 용산이 이미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대표가 안 들어왔는데 같이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따로는, 그러니까 같이 만나되 따로는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영수회담이든 회담이든 큰 의미는 없어요. 국회 정상화요.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 기다리면 영원합니다.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언제 정상화가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국회의 시간을 국회 시간으로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실 때 늘 그러잖아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폭거를 의회 폭거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 비판도 좋은데 민생을 챙기려면 만나서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요. 민주당. 대통령이 불러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협조 좀 해주시오. 나 1년 6개월이 이제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비판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하면서 민생 좋다. 그러면 내가 민생 챙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이만큼 할 테니 용인해 주고 당신들이 야당에서 주장한 바 이만큼은 내가 용인해 줄게. 이게 회담의 주 목적이고 만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혜자는 야당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국민들한테 좀 뭔가를 주자. 저는 그런 제안에서 영수회담이든 회담이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컨대 다른 여야 대표들도 껴도 되겠네요. 같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김기현 대표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먼저 만나자예요. 그거 아니라 지금 던진 거는 대통령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답이라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이런 것 같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정치가 명분이 중요한데 실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단식하고 쭉 어찌 보면 아까 뭐 전체주의 말씀 주셨는데 당대표 전체주의 아니겠어요? 당대표에 어긋나는 건 다 안 되는 거죠. 가계표 던진 사람도 야, 나 가결표 던져줘라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결표 던져도 잘못했다는 거고 본인이 요구하시는 대통령실과의 뭐 단독회담 안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김기현 대표가 나랑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리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예컨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건데 왜 굳이 대통령실 내 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고 당대표는 갑자기 단식해도 괜찮은 거고 이런 식의 뭔가 맥락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께서 진짜 갑자기 태세전을 하실 거면 야 여야 대표 같이 만나자 모여서 우리 이런 얘기 해보자라고 해서 대표성을 갖고 만약에 영수회담 합시다 이러면 괜찮아요. 예컨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뜻을 모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여야 대표끼리 아무런 의사합치 없이 연락 없이 회의도 없이 갑자기 영수회담 제안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여야 같이 셋이 보자라고 얘기를 하든지요. 뭐라도 반응을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생뚱맞은 소리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반응들은 네.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대통령 만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윤 대변인께 이 상황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이번 그 국회 들어서 특히 여야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많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 구성부터가 참 뭐라고 할까요? 기존 국회와 좀 다르게 됐죠. 선거 상황도 그랬었고 그게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특히나 지난 1년 반 전에 했었던 대통령 선거 잘 보시면 국회 기능이 얼마나 21대 국회가 얼마나 그 이전 국회와 다르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민의를 잘 담지 못하는 게 나온 게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회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다 회의감이 드는 상태에서 지금 3년 반이 지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 경험이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언제부터 민생 걱정을 그렇게 하셨길래 갑자기 단식 풀고 나서 이 얘기를 한다.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영수회담을 하자고 과거에 그 영수회담이라는 구시대적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다. 이거는 민주당에서야 민생을 걱정하고 한다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 나는 무죄다라는 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속셈으로 저는 읽혀요. 대통령이랑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놓은 것이고요. 따라서 방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미가 없는 얘기다. 맥락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앙 정치에서 거대 야당을 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단체장만 겪었고 중앙에서 여의도 정치, 국회 정치를 크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꼬인다는 점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올바른 정무적인 판단을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꺼낼 것이 아니라 당내 통합에 진력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가 계속 이렇게 공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도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보좌, 정무적인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그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국회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정치 경험이 있죠? 검찰총장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정치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자체에 대해서 여당 당대표에서부터 당의 구성에까지 관여를 하시면서 사실상의 정치를 하고 있죠. 정권을 쥐고 있고 민생을 책임져야 될 책임 있는 국정 책임자가 사실상 입법부의 동의를 통해서 예산안도 또 국정감사도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도 사실은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게 제1야당의 합의입니다. 그것이 여야의 협치죠. 그런데 만나자 우리 이런 국정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니 도움을 달라 이 말을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은 무너지고 있고 11개월째 수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민생은 죽겠다고 정말 난리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왜 이 상황에서 아쉬운 목소리는 왜 야당 대표만 하고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여기에 보태거나 만납시다라는 말로 호응하지 않죠? 그거 혹시 같은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검찰총장의 범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정치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할 거면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지만 어떤 비책을 알려주실 건 아닌 것 같고 정책 제안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렇게 절실하시다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법안 계류 중인 게 뭐 90건인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처리를 위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나 이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몇 가지 단식하시면서 명분 삼아 했던 3가지 제안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또 제안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만나서 제안하실 이유가 뭔가 이준석 예전 당대표처럼 뭐 무슨 주머니 이렇게 주실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모양새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실하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정상화나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궁금해요. 만난다고 하면 주머니 이만큼 갖고 가시죠. 그래요. 네. 예. 그 한마디 제가 답변만 좀 드릴게요. 그 말씀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왜 그 절실함을 국정에 책임이 없는 야당이 절실해야 됩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져야 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여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안 절실하십니까? 지금 민생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지켜보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겁니까? 야당이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을 때에는 반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국정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둔해서 덜 절실하다고 봐요. 예컨대 전제합시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안 만나준다고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굳이 왜 안 만나준다고 안 합니까? 하시면 되지. 저희가 정권 책임자였으면 마음껏 했겠죠. 아니 글쎄요. 국정을 어떻게든 잘 해보시겠다고 정권 교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권을 교체해서 국가의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막 걸맞는 판단과 선택을 하셨어야죠. 왜 너희 아직 하고 있지 않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당을 향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정말 국정 잘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마지막 여기 운영을 정상화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168석, 7석 고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거의 큰 권력이잖아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령 통과시키고 이런 식의 입법하고 하시면 되는 일을
굳이 대통령 만나서 안 만난다 이거 갖고 국민께 양 당이 다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좀 더 대화도 필요한 것 같고 국회 내에서의 만남 또 대통령과의 만남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좀 절차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사실 이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권을 향하고 있는 사이에 이 당내에서는 또 외상값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영상 됐으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네, 여야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이 야권 내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 비명이냐 친명이나 이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게요. 이 말 잘못하면 참 곤욕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뭐 예를 들면은 가결을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자꾸 그쪽을 편드는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또 그쪽을 편드는 것 같은데 그냥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글을 한번 올리신 게 있어요.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꼭 바깥의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당내의 정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가결이 됐을 때는 뭐 솔직히 이 당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당원들은 격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야당 대표를 내줄 수 있지? 그런 어떤 마음을 달래는 의미에서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그 당원들도 그 안 좋은 감정들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그다음에 외상값 발언들이라는 건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그거는 조금은 동료 의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본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존중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굳이 외상값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이 말처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당내에도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말을 기반으로 당내부터 화합을 시켜가는 것들이 민주당이 다음 총선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가결을 던졌던 아직은 몇몇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 의원님들도 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좀 공중전으로 말고 물밑에서 좀 의원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가결파든 부결파든 간에 그 스피커들이 좀 부딪히잖아요. 좀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화합하고 손도 잡고 좀 당내에 똘똘 뭉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더 이상 갈등으로 비춰지면 아까 그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처럼 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좀 새겨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내 얘기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절제되고 좀 정제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좀 이 불구경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민주당은 이 지점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태세전을 굉장히 잘하는 당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민주당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무오류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이 얘기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 그게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저 저렴한 외상값 발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당내 정치를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보좌 받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그냥 덮어서 당대표는 잘못이 없는데 당대표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글쎄요, 아까 추성민 씨 보셨지만은 내부 분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일 거고, 지금 구속영장 기각 가지고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통령도 만나자 뭐하자 얘기하겠지만은 한동훈 장관도 뭐 탄핵한다 얘기하겠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구속 못 시켰던 윤관석 이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지, 그분 결국 구속 못 시켰지만 나중에 구속이 됐고 법원 가서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그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방어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들어오자마자부터 검찰이 이거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라고 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 당장 태세 전환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기록이 돼서 박제가 돼 있어요. 국민들 기억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는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저희도 잘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잘 알고 있지만은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오류도 없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하다가 지금 저렇게 횡액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갖는 분들이 많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신재환 부의장님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주신 비판을 저희가 좀 겸허히 수용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3번에 걸쳐서 가결, 다시 말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더군다나 혁신위원회 1호 안으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 것이라는 어떤 요구를 당해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실체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말이 이재명도 살릴 수 있고 민주당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30여 명이라고 40여 명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가결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국 가결의 약속을 국민들께 지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결된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실제로. 국민은 원칙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는 정치 세력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실제로는 정치 수사에 가까웠다는 것,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의 대변인이자 검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거를 단 2주에 구속수사로 뭘 새로운 걸 밝혀낼 것이라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속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야권을 향한 정치 수사를 본격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지점에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내다봤고 그 결과가 기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기각을 했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고요. 가결을 시켰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 그 죄가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점에서 정치는 더 이상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에서 물러서서 어떻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외교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윤 정부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그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정치적 목적 갖고 수사를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자체가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 정부 수사 당시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단서가 나왔으니까 했겠죠. 물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건 어느 정부나 다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수사 단서가 새로 생겨서 한 게 없어요. 진술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목적 갖고 뭐가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삼아야 되죠.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사가 뭐 지지부진하거나 오래되거나 또 범위가 넓거나 그러면 이거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시각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국정농단도 정치적 목적 수사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68일이었지만 특검 기간까지 합친 거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볼 때 이 수사가 조금 너무 강하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는 가능해도 이게 무슨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 모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강하다 안 강하다 상관이 없어요. 검찰이 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아주 먼지 털듯이 하는 건 수사 방식이니까 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안 지키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도 정말 뭐 어떤 봐준 거 없이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 지금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잊혀져 있어요. 반부패에 가는데 1년 9개월 동안 도대체부터 주가 조작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 형평성 정도는 맞춰주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수사다, 표창장 수사다 하지 않는데 저는 너무 선택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야당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그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 특검에 가 있잖아요. 특검에 패스트트랙 올려서 12월 달이면 아마 그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가 될 겁니다. 자, 그건 그것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 정부에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근데 한 명도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이 없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수사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가 이거 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까지 있었고, 부부장을 금융범죄 수사하는 그 부부장을 데려다 수사까지 팀에까지 넣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차는 거쳤다는 거죠. 전 정부에서. 그렇다면 특검이 계류 중이잖아요. 특검법을 이미 정의당하고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12월 달에 가결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강도가 너무 세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강도가 강도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 왜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켜보시라는 거죠. 지켜보시고. 아니 지켜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아니 손을 안 대잖아요. 아니 손을 왜 안 대요? 봐보세요. 박영수 그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수사를 해요 검찰이. 그리고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를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근데 검찰은 손도 안 댑니다. 신용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댄 게 아니고요. 손을 안 댔어요. 자,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알죠. 예. 그 중앙지검장 하에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했는데 뭐가 안 나왔던 거죠. 그 뒤에 구속 기소했고 거기에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가 뭐 공범자로 적시된 바가 없어요. 재판에서 나왔죠. 아니 어쨌든. 네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그 상황을 거쳐왔단 말이죠. 현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거쳐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뭐가 됐으니까 이 추가범에 대해서 특검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에서 나온 부분도 사실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툴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수사와 연관져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명계를 끌어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상대당 이야기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끌어안는다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냐, 봉합해서 아닌 것처럼, 분열하지 않은 것처럼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끌어안는 단계까지는 이미 그건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고, 이미 40명 가까운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 분들은 아주 세게 들고 있어요. 이분들까지 다 안고 가서 공천국면에서 이분들도 예를 들어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선 차이가 어떤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이 상황이 결국은 뭐 저희가 바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단일 대우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정치는 결국은 뭐 현역이든 아니든 간에 공천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보를 결정을 할 텐데 4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본인의 공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행동에 옮기겠죠.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 어떻게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뭐 외상값 발언 이런 얘기 보면 그렇게 전망이 뭐 부드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부의장께도 질문을 드리면 당내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전망 좀 하십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만 딱 보면 절망적이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분단과 갈등을 첨예화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앞서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그 상황이 반복되는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지고서 색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하죠. 우리 민주당은요, 과거로부터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십자가 밟기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누군가를 위해 싸웠던 정당입니다. 당내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색출해서 살생부에 올려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식의 방식의 정치는요, 민주당다운 정치가 아닙니다. 다시금 민주당다운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던 그 전통을 살린다면 지금의 이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히려 정청래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가결을 던졌던 부결을 던졌던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민주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올곧게 내주시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 리스크는 벗어났지만 하지만 당장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될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2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 13일 재개될 예정이며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입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또 재판에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절차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판이 두 건이 기류가 돼 있죠.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작년 9월에 기소가 돼가지고 공판 준비기를 한 서너 번 거친 뒤에 한 8차까지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증인 신문도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신청 증인 수가 50여 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성남 FC 사건, 미래신도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판 준비기일 말고 단식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아마 상당한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장기간 거의 매일 내지 주 3회 정도를 재판에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재판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또 숙지하고 기록 읽고 대책회의하고 다 보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말고 재판 준비로 저 정도면 굉장히 힘들어요. 당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이 내년 총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의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지고 총선을 치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중 심리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주 3일 이상의 재판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여당에서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현상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자체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했으니까 소를 제기했으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곳곳에 지뢰를 심어놨다.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기소, 소환,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보내서 체포동의안을 구하고 그다음에 공선법이든 대장동이든 곳곳에 재판 일정을 잡아놓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날 때마다 여론전을 할 것이고 그 여론전을 통해서 총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왔으니까요. 이 재판이 많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네, 윤 대변인께 질문 드리자면 구속영장 기각이 되자마자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다 하고 계셨던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1년 넘게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야 한동훈 장관한테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소속이 아니라서 기소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정책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왔으면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됐으면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몰아치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마음을 졸였던가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위중교사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법관도 판사도 인정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럼 수사를 안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위중교사 혐의는 판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부결을 시켰는데 결국 당사자가 법원 가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잘했다고 해야죠. 적어도 그런 균형은 맞춰줘야 민주당다운 정치이지 도대체 앞에 있었던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순간만 딱 현미경처럼 봐가지고 정치공사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적어도 오늘 나오신 두 분만큼은 꼭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신정은 부의장께 질문 드리자면 이걸 실제로 탄핵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추진할 수야 있죠. 권한이잖아요. 다만 저는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어요.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띄워주기에 또 야당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고요. 다만 비판받아 마땅한 역할을 했죠. 앞서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 할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 기각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때 발언에 대해서 그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본인이 이제까지 프로그램 여러 영상에 출연하면서 과거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듯이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해왔던 발언이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검찰총장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했어야 될 일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다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은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이민자 관리부터 해서 교정 관리까지 너무나 많지만 사실상 이제까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밖에 기억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번에 이런 장담했던 구속에 대한 문제는 기각된 이후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있는 사과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0초만 할게요. 제가 30초만 할게요. 아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너무 빠르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똑같이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논리를 삼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무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꼭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돈봉투 사건 오늘 주제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3선 의원이 관련되는 얘기고 민주당에서 거당적으로 그 사람을 방어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부인하다가 재판장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받을 일은 없죠.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죠.
굳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고요. 제가 답이 여기서 나왔네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도 무죄냐 아니냐 가지고 판결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했던 일이 검찰총장이었는가 혹은 서울지검장이었는가 법무부 장관이었는가 본인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어냈던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결과가 달리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나와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한 적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 발동한 적도 없고 언론에 와서 물어보니까 보였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거 수사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취지고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의안의 제안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 국회법에 따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지휘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 본인들이 듣기에 그렇게 비쳤다 하더라도 수사 지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언론에 안 나오는 건 다행인 것이죠.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론이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물어본 대답에 대해서도 실정법에 어긋나는 말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정치적 의미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요.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리죠.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공직자의 경우는 총선 출마를 하려면 직을 내놔야 되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이 파면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울 수는 있죠. 그다음에 뭔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본인의 직무집행을 할 때 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던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한 거는 물론 뭐 복에 따라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까요? 그다음에 영장 기각됐다? 영장 기각돼서 탄핵하는 이유가 너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진정성이 없잖아요. 왜 수사가 부족해서 기각됐으니까 당시 책임져 이건가요? 그럼 아니면 조작됐다고 하는 건가요? 조작 증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사유가 저는 진정성이 없는 그 사유 빼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탄핵을 하는 것은 총선 출마 쯤에서 사표 수리 안 되게 해가지고 총선 출마 못하게 하거나 기회 봐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것뿐이 탄핵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많아요. 차고 넘치고요.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동훈 장관의 해임 그리고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증거가 많거든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저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고 넘치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영역으로 저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법무행정만 하셔라.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오면 다친다. 그런데 본인의 발언들은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요.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의 비율을 잡범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설명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임에 이를 만한 구성 요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직을 수행하기로는 법무행정보다는 정치형이 많이 맞습니다.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정치형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 여러 가지의 부담이 되니 해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 말씀한 대로 그 총선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발목이 잡겠죠. 선택의 여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해임 건의를 했을 때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한동훈 장관과 우리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우면 한동훈 장관을 어차피 풀어줄 거 일찍 풀어주고 민주당의 전략을 파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영장 기각 때문에 탄핵이 아니라 해임 건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법무행정보다는 정치 영역에서 1년 5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씨앗들을 뿌렸다. 자, 한 말씀만 드리면 본인이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중대 범죄 혐의자 아닌가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중대범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혐의자라고 특정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중대범죄 혐의자를 두고 중대범죄 사법부가 판단하는 문제죠.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적은 없어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식을 해서 피해가면 자범들도 단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자범이죠. 그건 제가 볼 때 해석을 잘못한 거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 제안자가 나와서 취지 설명한 것이 뭐가 문제죠? 자,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 말들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만약에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적시 없이 그냥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권한남용 아닌가요? 알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또 뭐 밖에 나가서 하셔도 되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아까 중간에도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맡겨놨더니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계속 밀어주면 정신 안 차린다. 뭐 김태우 후보가 이거 저기 좀 공익 제보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뭐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을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도한 정권, 독선에 독주에 빠져있는 정권에게 우리 강서구민께서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의 예산 40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억을 애교를 봐달라고 합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네, 영상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40억 이야기가 영상에서 나왔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40억 애교로 봐달라. 예. 그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예,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40억 애교로 봐달라고. 예,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40억의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비용으로 선거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체가 본인이 그 선거를 출마할 만한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 당대표도 지금 김태우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하는 입장을 얘기를 해요. 억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사법 판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가 40억이 과연 애교이냐 아니냐 가지고만 싸우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말은 하나도 못 듣고 있어요. 강서구를 어떠한 도시로 만들 것인지 이 비전과 희망이 그 멘트 속에 나오지 않아요. 40억만 가지고서 방어하는 데만 지금 시간을 급급히 쏟고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 자체가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40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저라면 제가 지금 김태우 후보의 참모라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러한 고층 건물을 짓고 여기에다가 문화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말로 대응하겠어요. 그런데 40억 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꽂아놓고 거기에 가서 목소리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네, 이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40억 얘기도 그렇지만 이러고 나서 바로 대응을 했던 게 공익 제보자의 보궐선거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방금 전에 저희 당에 선거 전략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들으셔놓고서는 저희 당이 전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좀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김태우 구청장이 빌라촌을 강서구에 맞는 빌라촌을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억에 갇혀가지고 뭐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공익제보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저에게 아쉽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태우 후보자가 공익제보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자체의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됐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벌어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게
뭐 세계에서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르다. 앞에 그 귀책 사유는 귀책 자체가 저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출마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선거를 보면서 죄송해요. 강서 구민들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한 게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D-9일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 강서 구민들 먹고 살기 힘드시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바쁘실 텐데 그거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40억에 대한 문제, 애교 이게 이제 인식 수준입니다. 아, 이 정도쯤이야. 40억 국민 혈세. 내가 강서구청장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소용이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김태우 후보 내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부 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하셨어야 돼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면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그것도 마뜩지 않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왜 그분을 데려다가 왜 강서구청의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내냐 그것이죠. 그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강서구청의 후보를 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성을 해도 부족한 D-9일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자체가 저는 반성을 하는 9일이 되고 그래야만 다음 총선에서 강서구에서 유의미한 그나마 어떤 선거 결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기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공익제보를 할 때 5건 중에 이제 거기에 뭐 또 다른 게 묻어갔던 거죠. 그래서 3건은 공익제보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 2건이 기소가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걸 엄밀히 일반인이 분리해서 하기 뭐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봐달라는 취지의 김기현 대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이미 1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면서 폐기물 처리 제한 관련돼서 이전 이런 것도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고도 제한 같은 것도 16년간 못했던 민주당을 대신해 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당과 이런 그 전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다시 찍어달라 이런 취지의 읍소라서 저는 작은 흠은 있지만 이 부분을 덮을 만한 앞으로의 기대를 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외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정현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선거는 저희가 뭐 져서도 안 되고요.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뭐 강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지금의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후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은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 선거에 이기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관건은 10% 이상의 차이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 정서를 담아낸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이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역시도 그 결과를 우리가 답보해야만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강서구 지금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세 분이 다 민주당이시고 또 지금 전략을 좀 보면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서구입니다. 저희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약 2.6% 차이로 이겼죠. 네. 이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보궐선거가 어쨌든 생겼습니다. 저희가 중진 의원들을 대거 동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수도권 그리고 또 수도권에 많이 출향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이 결과에,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진 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는 인지도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 출향민들 그 출신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거당적으로 이 선거에 작은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이지만은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온 당력을 쏟는다는 것을 당원 그리고 저희 지지자들께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당의 역량을 동원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강서구청장 이야기만 해도 오늘 1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시간상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